우리는 지금껏 속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었던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 황하. 그런데 최근 중국이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하나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황하보다 천년 앞선 유아 문명이 바로 고조선의 뿌리였던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역사를 감추고 자신들의 동북공정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왜 이 문명을 철저히 봉인하려 했던 걸까요? 이제 그 오랜 침묵이 깨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중국의 동북공정과 고조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리사 맥팔레인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30년째 고고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렸어요. 칠판에 커다랗게 적었습니다. 문명의 시작점 황하. 분필이 칠판에 닿는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저는 이 문장을 쓸 때마다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연구한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순간이니까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늘 하던 대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금발의 앤드류였죠. 황하 유역이요. 정확합니다. 기원전 5000년경 양사오 문화가 황하에서 시작되었죠. 이것이 중국 문명의 시작이자 동아시아 문명의 원류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젝터에 황하 유역 지도를 띄웠죠. 노란 강줄기가 구불구불 흐르는 모습이 마치 문명의 혈관처럼 보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토기가 만들어지고 농업이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두 황하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죠. 이것이 우리가 황하 문명 중심설이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한 아시아계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반도나 만주 지역은 어떤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지역들은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은 변방 문화권이었습니다.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할 수는 없죠. 특히 한반도의 경우 고조선이라는 신화적 존재를 역사로 둔갑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학문적 근거는 빈약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만난 동료 교수가 말을 걸어왔어요. 리사, 중국에서 뭔가 큰 발굴이 있다던데. 글쎄요. 또 과장하고 있겠죠. 연구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고고청의 붉은 인장이 선명했죠. 봉투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뭘 또 발견했다고 난리인지. 유아문명 국제학술조사단에 초대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유아문명이라. 또 중국이 황하 문명의 영향력을 과장하려는 시도겠거니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재해석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티베트, 신장, 그리고 이제는 만주까지. 모든 걸 중화문명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얼마나 과장했는지 검증해주죠. 우쭐한 마음으로 초청장을 넘겼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흙 속에서 발굴된 유물들, 거대한 석조 구조물들. 그런데 부록 자료를 보는 순간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홍산 문화, 기원전 4700년. 오화량 여신묘, 정교한 옥기 제작. 옥으로 만든 용 형상, 돼지용. 기원전 4700년이라니. 양사오 문화와 비슷한 시기잖아요? 게다가 여신묘라는 대규모 재해 건축물까지. 이건 제가 알던 황하 중심 이론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잠깐, 옥으로 만든 용이라고? 용 문양은 훨씬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오후 햇살이 고딕 건물들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이론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더 놀라운 건 초청장 맨 뒤에 조용히 첨부된 문서였어요. 1980년대 한국-중국 공동발굴단 보고서의 일부였죠. 종이가 낡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하지역 청동기 유물, 한반도, 고조선 유물과 형태적 유사성 확인. 특히 비파형 동검의 경우 분포지역이 요하에서 한반도까지 연속적으로. 고조선?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고조선은 단군 신화에나 나오는 전설의 나라 아니었나요?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 말입니다. 실체가 없는 신화적 존재를 진짜 역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우스웠죠. 한국 측도 참여했군. 자기들 조상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저는 초청장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궁금증이 일었어요. 기원전 4700년의 여신묘라. 정말 황하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과의 공동발굴 자료를 첨부했을까요? 짐을 싸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옷장에서 야외조사용 옷들을 꺼내며 혼잣말을 했죠. 어차피 가서 보면 알겠지. 중국의 과장된 해석을 바로잡아야겠어.
물론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과장된 주장을 학문적으로 반박하고 황하 문명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것, 그리고 고조선 같은 허구적 존재와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것.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검증 목표 1. 유화 문명은 황하의 변방 문화일 뿐이다. 2. 고조선과의 연결은 근거 없는 민족주의적 해석이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죠.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확신이 흔들릴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만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중국 고고청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죠. 장화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38세쯤 되어 보이는 장화이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맥팔레인 교수님 환영합니다. 유화 지역까지는 차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긴 여정이었죠. 차창 밖으로 중국 대륙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베이징의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고 점점 황량한 들판이 나타났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곳에 황하와 맞먹는 문명이 있었을까요? 교수님, 유화 문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장화이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초청장에서 처음 봤습니다. 황하의 영향을 받은 지역 문화겠죠? 장화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드디어 우화량에 도착했습니다. 황토빛 구름 위에 발굴 현장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첫눈에 봐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여러 개의 언덕에 걸쳐 거대한 유적지가 있었어요. 여기가 우화량 여신묘입니다. 장화이가 가장 큰 발굴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반지하 구조물의 흔적이 선명했죠. 벽면에는 붉은 안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원전 3500년에 이런 신전이,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면 이집트에서 막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할 무렵인데 여기 동아시아 변방에 이런 규모의 종교 건축물이 있었다니요. 정확히는 기원전 3500년에서 3000년 사이입니다. 중화 문명의 뿌리죠. 장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뿌리라. 저는 속으로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때 발굴 현장 한쪽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교수님. 전 한국에서 온 최연주입니다. 36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최연주는 발굴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제 아버지도 80년대에 이곳을 발굴하셨어요. 아, 그 공동 발굴단 이야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신묘 내부를 보시죠. 우리는 임시로 만든 계단을 따라 반지하 구조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벽면 한쪽에 거대한 여성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점토로 만든 조각이었는데 눈 부분에는 옥이 박혀 있었죠. 실물 크기의 여신상입니다. 동아시아 최초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장화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에 시선이 갔어요. 여신상 주변 벽면에 그려진 벽화들. 그 중에는 분명히 곰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최연주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여신은 곰의 신과 함께 숭배됐습니다. 곰이요? 네. 보세요. 여기 곰 형상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이쪽 재단에서는 곰뼈도 발견됐습니다. 재이용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어요. 최연주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곰뼈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에 보여준 자료였습니다. 이건 단군 신화 연구 자료입니다.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여인이 되어 환웅과 결혼했다는. 잠깐, 그 신화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는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최연주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세요. 여신, 곰,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이 세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화량의 고고학적 증거가 단군 신화의 원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 비약적인. 정말 그럴까요? 여기 적석총도 보시죠. 최연주가 밖으로 나가며 손짓했습니다. 여신묘 주변 언덕에는 돌을 쌓아 만든 거대한 무덤들이 있었어요. 피라미드처럼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구조였죠. 이 적석총 양식은 한반도 고조선 지역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특히 평양 일대의 고조선 왕릉으로 추정되는 곳에서요. 장화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중화 문명이 전파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먼저이고 주변이 영향을 받은 거죠. 하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시기상으로 보면 우화량이 황하 문명과 거의 동시대인데 어떻게 황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걸까요? 게다가 여신과 곰의 조합은 황하 지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황토 언덕을 물들였죠. 저는 여신묘 앞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하다. 너무 일치해버린다.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최연주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보여드릴 것들이 더 많아요. 특히 홍산 문화의 옥기들을 보시면. 홍산 문화요? 네. 오화량을 포함한 이 일대 문화를 홍산 문화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4700년에서 2900년까지 무려 1800년간 지속된 문명이죠. 1800년이라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에 독자적인 문명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것도 여신과 곰을 숭배하며 거대한 신전과 왕릉을 만들 정도로 발달한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황하 중심의 문명관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유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천 년 전 이곳에서 여신과 곰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이별을 받겠죠. 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로 고조선과 연결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여신묘 곰 숭배 적석총 단군 신화의 고고학적 실체? 물음표를 그리고 또 그렸어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아량 유적지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장화이가 앞서 걸으며 설명했죠. 오늘은 적석총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중국 북방 초기 국가의 흔적이죠. 언덕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가 보였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이 적석총은 기원전 350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같은 최고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장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최연주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리사 교수님, 이걸 좀 보세요. 상자 안에는 청동 단검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특한 모양이었죠. 칼날이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마치 비파 같은 형태였습니다. 이건 이 적석총에서 나온 부장품입니다. 우리는 이걸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죠. 최연주가 단검을 들어 햇빛에 비쳤습니다. 청동의 푸른 빛이 반짝였어요. 이건 고조선의 상징입니다. 순간 장화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북방 민족의 일반적인 청동기일 뿐입니다. 중국 북방 초기 국가들이 사용했죠. 그럴까요? 그럼 이걸 보세요. 최연주가 태블릿으로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입니다. 요하, 야오닝, 지린, 그리고 한반도 전역. 이 분포도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분포 지역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중원 지역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주와 한반도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이건 독립된 문화권이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최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었죠. 저는 단검을 손에 들어봤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칼날과 분리되어 있었죠. 이건 황하 양식이 아니야.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중원의 청동 단검은 칼날과 손잡이를 한 번에 주조합니다. 하지만 이 단검은 따로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제작 기법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고조선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중국 청동기와는 계통이 완전히 달라요. 최연주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광범위한 분포 지역, 그리고 특유의 제작 기법. 이건 단순한 지방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이 적석총도? 네, 고조선식입니다. 보세요. 돌을 쌓는 방식이 독특하죠. 평평한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렸어요. 이런 양식은 평양 일대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장화이가 불편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걸 홍산 문화의 전통으로 봅니다. 중화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화 문명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화이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현재 중국 영토에서 발견된 모든 고대 문화는 중화 문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 청동 단검은 중원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잖아요? 그건 지역적 특색입니다. 중화 문명은 다양성을 포용하니까요. 장화이의 대답이 궁색하게 들렸습니다. 최연주가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문서였죠. 이건 1978년 중국 고고학연구소 내부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세요. 문서에는 한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최연주가 번역해줬어요. 요하 지역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 문화권에 속한다. 중원 문화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그 문서는 어디서 났습니까? 장화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연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제 아버지가 80년대 공동 발굴 때 복사해 두신 겁니다. 당시 중국도 이곳을 고조선으로 인정했다는 증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적석총을 올려다봤어요. 거대한 돌무덤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여기 묻힌 사람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건 독립된 문명이야.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죠. 그런데 왜 고조선이죠? 그 이름은 어디서 온 겁니까? 최연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여서 조선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이씨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고조선이라고 부르죠. 사마천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기원전 2333년 건국이라고. 기원전 2333년. 그럼 이 적석총보다도 훨씬 오래된 시기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적석총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저는 비파형 동검을 다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청동의 감촉이 생생했어요. 이 단검을 든 사람들, 그들이 정말 고조선인이었을까? 최현주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옥룡과 흑룡화의 비밀을요.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하가 아닌 독립된 청동기 문화, 광대한 영역, 그리고 고조선이라는 이름. 제가 알던 역사의 지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스케치를 그리고 분포도를 다시 확인했죠. 분명한 건 이건 중원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고조선일까요? 새벽 일찍 흑룡화 유적지로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안개가 자욱했죠. 최현주가 조수석에서 뒤돌아 말했어요. 오늘 보실 건 정말 특별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용이죠. 흑룡화는 우아량보다 더 내륙에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거대한 발굴 현장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뭔가 이상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죠? 가까이 가서 보시죠. 돌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숨이 멎을 뻔했어요. 돌들이 거대한 S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영락없는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19.7m 길이의 돌로 만든 용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 작품이죠. 장화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용은 중화의 상징이죠. 황제의 상징이고 중국 문명의 정수입니다. 그때 최현주가 끼어들었어요. 중화라고요? 여긴 국경 너머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화이는 잠시 말문이 막혔죠. 그건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최현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용 그림이 있었어요. 리사 교수님, 이 용을 자세히 보세요. 머리 부분의 특징이 보이시나요? 정말이었습니다. 용의 머리가 독특했어요. 뭔가 다른 동물 같기도 하고 돼지처럼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걸 우리는 돼지용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최현주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옥으로 만든 조각품이었는데 용의 몸통에 곰발이 달려 있었어요. 이건 홍산문화 옥기입니다. 용과 곰이 결합된 형태죠. 용과 곰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합이었죠. 최현주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단군 신화 아시죠? 하늘의 환웅과 곰이 변한 웅녀의 이야기. 그리고 용은 왕권의 상징이고요. 그래서요? 이 용과 곰의 결합이 단군 신화의 원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화가 아니라 이 지역 고대인들의 실제 세계관이었던 거죠. 장화이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용은 중화 문명이.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기원전 6000년이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이나 앞서는데 어떻게 중화 문명이 될 수 있죠? 장화이가 당황했습니다. 최현주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이 용은 중원보다 훨씬 먼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양식이 고조선 지역에서 계속 발견됩니다. 발굴 현장을 더 둘러봤습니다. 수열 주거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주거지 배치를 보세요. 완벽한 계획 도시입니다. 최현주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집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광장이 있었죠. 기원전 6000년에 이런 도시계획이 가능했다니. 네, 이건 초기 국가 단계입니다. 단순한 마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도시 구조가 어디서 또 발견되는지 아세요? 설마 고조선? 정확합니다. 평양 일대의 고조선 유적과 놀랍도록 유사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용, 곰, 계획도시.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최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내일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유전자 분석 결과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유화의 들판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신화가 아니라 실체일 수도 있다. 제가 중얼거리자 최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조선은 허상이 아니었어요. 여기 유화가 그 시작점이었던 거죠. 호텔 방에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용과 곰의 결합, 계획도시, 그리고 황하보다 1000년이나 앞선 문명. 노트에 적었습니다. 요하 고조선의 요람. 처음으로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신화로만 여겼던 것이 눈앞에 유물로 나타나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침 일찍 장화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만리장성 근처를 간다고 했죠. 만리장성은 중원과 북방 오랑캐의 경계입니다.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이죠. 차를 타고 가면서 장화이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현주는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토성의 흔적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의 초기 형태라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성벽 바깥쪽에도 대규모 유적이 있었어요. 저건 뭐죠? 성 밖에도 도시가 있었나요? 제가 묻자 장화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임시 주둔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최현주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어요. 플라스틱 파일에 조심스럽게 보관된 문서였죠. 리사 교수님, 이걸 보세요. 펼쳐진 종이는 오래된 지도였습니다. 1960년대 것으로 보였어요. 중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한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조선. 이게 뭡니까? 1965년 북한-중국 공동조사 당시 작성된 지도입니다. 보세요. 이 지역 전체가 고조선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그리고 유아 일대가 모두 고조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장화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자료입니다.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왜 인정하지 않죠? 무엇이 바뀐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화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현주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흥미로워요. 1978년 중국 사회과학원 내부 보고서입니다. 문서를 읽어주었죠. 요서 지역의 청동기 문화는 고조선 문화의 전형적 특징을 보인다. 비파형 동검, 미송리형 토기, 석관묘 등은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 충분합니다. 장화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곤 한숨을 쉬었죠. 그때는 정치적 상황이 달랐습니다. 정치적 상황이요? 한반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하지만 지금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최현주가 설명해 주었어요. 2002년부터 중국이 시작한 역사 프로젝트죠. 동북 지역의 모든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장화이가 계속 중화문명을 강조했는지, 왜 고조선을 부정했는지. 그럼 진실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현주가 성벽 너머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평원 전체가 고조선이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이 고조선을 막기 위해 쌓은 거예요. 그럼 오랑캐가 아니라, 네, 또 다른 문명이었던 거죠. 중국과 대등한. 우리는 언덕에 올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최현주가 말했죠. 여기서 발견되는 유물을 보세요. 토기 양식도, 무덤 형태도, 청동기도 모두 일관된 특징을 보입니다. 태블릿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아에서 한반도까지 광대한 지역에서 동일한 문화가 발견되고 있었죠. 이 모든 지역이 고조선? 네, 최소한 문화적으로는 하나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도. 저는 머릿속에서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제가 알던 고대 동아시아 지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황하가 아니라 고조선이었어.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역사관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벽 너머에 있던 것은 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고조선. 이걸 덮어왔던 건 누구였을까? 제가 작게 말하자 최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니까요. 하지만 땅속의 유물은 거짓말하지 않죠. 호텔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960년대 지도, 1970년대 보고서. 모두가 고조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부정하는 걸까요?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창밖의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아래서 고조선 사람들도 살았겠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갔습니다. 유아 지역 고고학연구소의 실험실이었죠. 최현주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서 유전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유적지에서 나온 인골들이죠.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안내했습니다. 실험실 안에는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샘플을 분석했나요? 144구입니다. 홍산문화부터 하가전문화까지 시대별로 골고루 있죠. 연구원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유아 지역 고대인의 60% 이상이 특정 유전자 그룹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걸 K라고 부르는데, K요? 네, 한반도 원형 집단의 표지 유전자입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화이가 불편한 듯 움직였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인구 이동은 복잡하니까. 하지만 연구원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황하 지역 고대인과 비교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계통이에요. 정말이었습니다. 두 그래프가 확연히 달랐죠. 유아는 한반도와 이어지고 황하는 별개의 그룹이었습니다. 최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학문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예요. 저는 말없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상고 조선? 연구원이 더 놀라운 자료를 꺼냈어요. 시대별 변화도 봐야 합니다.
흑룡화 시대에는 K가 80%였는데 하가점 상층에서는 50%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들죠? 황하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로 북상했죠.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K그룹이 줄어들지 않고 동쪽으로 이동한 흔적이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반도? 정확합니다. 고조선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한 거죠.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전자가 말해주는 역사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럼 유화 사람들이 곧 고조선 사람들이었다는.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하나의 집단이었어요. 장화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연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 프로젝트 결과예요.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최현주가 덧붙였죠. 농경 방식도 봐야 해요. 요하는 기장 중심, 황하는 조 중심. 식문화도 달랐죠. 주거 양식도 다릅니다. 요하는 수열 주거, 황하는 지상가옥. 종교도 달라요. 여신과 곰 숭배대 용과 봉황. 무기 체계도 완전히 달라요. 비파형 동검 대 직선형 동검.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죠. 요하 문명은 황하와는 다른 독립된 문명이었다는 것을. 유전적, 문화적 기원지가 요하라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하에서 고조선으로, 고조선에서 한민족으로. 최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학이 증명하는 역사의 진실이죠. 실험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피와 흙이 말해주는 진실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고조선은 허상이 아니었다. 제가 중얼거리자 최현주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지. 이 진실이 알려지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하니까. 맞았습니다. 황하 중심의 동아시아 고대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는 유화의 들판이 붉게 물들었어요. 우리가 믿은 지도는 틀렸고 진짜 지도는 여기 있었다. 30년간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해방감도 느꼈죠. 내일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연구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장화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하도 결국 중화로 수렴됩니다. 다원일체론이라고 하죠. 여러 기원이 하나로.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펼쳤어요. 일주일 동안 정리한 표였죠. 이걸 보세요. 제가 정리한 겁니다. 표의 제목은 고조선 문명의 독자적 요소였습니다. 첫째, 종교. 여신과 곰 숭배는 황하에 없습니다. 둘째, 건축. 적석촌과 지하 신전 구조도 독특하죠. 셋째, 청동기. 비파형 동검은 완전히 다른 계통입니다.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넷째, 유전자. 60% 이상이 한반도 원형 집단입니다. 다섯째, 언어. 고조선 지명들이 한국어로만 해석됩니다. 장화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계속했습니다. 여섯째, 영역. 요하에서 한반도까지 하나의 문화권이었죠. 일곱째, 시기. 기원전 4000년부터 독자적 발전을 했습니다. 최현주가 놀란 듯 물었어요. 언어까지 조사하셨어요? 네,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죠. 아사달, 백악산 같은 고조선 지명들이 한국어 어원을 가지고 있더군요. 표를 마저 채워나갔습니다. 여덟째, 사회구조. 재정일치의 신권국가였습니다. 아홉째, 신화체계. 단군 신화는 유화의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하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열째, 지속성. 청동기 시대까지 일관된 문화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장화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시려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고조선은 독립된 문명이었다는 거죠. 저는 펜을 들어 표 아래에 크게 썼습니다. 문명의 기준 도시, 문자, 금속기, 종교, 계급사회. 전통적인 문명 기준이죠. 그런데 고조선은 이 중 4개를 충족합니다. 문자만 미확인이죠. 그럼 문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화이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문명의 기준 자체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표를 그렸습니다. 21세기 문명 기준 복합사회, 독자적 세계관, 예술과 종교, 기술혁신, 광역 네트워크. 이 기준으로 보면 고조선은 완벽한 문명입니다. 특히 정신과 상징 기반의 문명이라는 점에서 독특하죠. 최현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상징 기반의 문명이라. 네, 거대한 피라미드나 만리장성은 없었지만 옥으로 만든 용과 여신묘가 있었죠. 물리적 힘보다 정신적 권위로 통합된 사회였습니다. 제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당신이 기록할 차례예요. 최현주를 바라봤습니다. 최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에 돌아가면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장화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뭘 하실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일을 하죠. 가르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것.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황하 중심서를 버리고 고조선을 인정하다니. 그동안 내가 잃고 있던 건 진실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구 중심, 중국 중심의 시선으로만 역사를 봤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최연주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옥으로 만든 작은 용이었죠. 홍산문화 양식으로 만든 복제품입니다. 기념으로 가지세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구 학자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죠. 비행기를 기다리며 옥룡을 만져봤습니다. 작지만 정교했죠. 수천 년 전 고조선 사람들의 솜씨가 느껴졌어요. 지도에 없는 나라 고조선.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의 지도에 선명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니까요. 케임브리지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새학기 첫 강의, 그리고 제가 준비한 특별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에 삐걱거림이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한 달 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제가 전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칠판 앞에 섰습니다. 분필을 들었어요. 한 달 전처럼 문명의 시작점 황하라고 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썼습니다. 문명의 시작점들 황하 그리고 유아.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복수형 시작점들에 놀란 듯했죠. 저는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문명의 시계는 바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유아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시작은 유아였습니다. 기원전 6200년 인류는 이곳에서 최초의 도시를 건설했고 용을 숭배했으며 옥을 다듬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늘 그랬듯이 앤드류였죠. 교수님, 그럼 황하 문명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앤드류. 황하 문명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시작점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에는 적어도 2개의 독립적인 문명 중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사진이 나타났죠. 이것은 요령식 청동 단검입니다. 기원전 1000년경 제작되었죠. 독특한 분리형 손잡이를 보세요. 이런 기술은 황하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건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고조선 사람들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어요.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학생은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전해지는 고대 국가입니다. 신화적 요소가 많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실제했음을 보여줍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오하량 여신묘, 홍산문화 옥기, 적석총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유아 지역에서 발견된 이 유물들은 모두 고조선 문화의 흔적입니다. 특히 여신과 곰을 함께 숭배한 흔적은 단군 신화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한 아시아계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단군 신화가 진짜였다는 건가요? 신화는 늘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은유겠지만 곰 토템을 가진 부족과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의 결합은 실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크게 써 있었죠. 유아 문명 고조선 한민족. 이것이 제가 유아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황하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유아에서도 독립적으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고조선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한민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죠. 30년간 황하 중심서를 가르쳐온 제가 이런 말을 하다니. 교수님,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건 틀렸다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황하 문명도 위대하고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중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저는 혼자 강의실에 남았어요. 칠판의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문명의 시작점들. 복수형 S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죠. 단일한 기원에서 다원적 기원으로, 중심에서 중심들로. 이것이 제가 유아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유아 문명과 고조선 동아시아 문명 기원의 재고찰. 언론에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학문이 세계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을 전파하는 것이 제 방식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케임브리지의 고딕 첨탑들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저 오래된 건물들처럼 진실도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는 법이죠. 책상 위에 옥룡을 만져봤습니다. 최연주가 준 선물이었죠.
작은 옥 조각이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진실은 되찾을 수 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 진실의 한가운데 한국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고조선이 있었다고 해야겠죠. 지도에서 지워졌던 나라, 신화로만 남았던 문명, 하지만 땅속 깊이 진실을 간직하고 있던 우리의 시작점.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역사는 때로 침묵하지만 고고학은 말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